지루성 피부염은 무조건적으로 짜면 요포도 번져요. 먹는 것도 진짜 조절해서 먹었는데 딱 한 가지만 발랐어요. 마지막은 정수물로. 지루성 피부염은 압출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드름이랑은 좀 다른 특징인 거죠. 진짜 인생 끝난 것 같고, 지루성 피부염은 오진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간다면 스테로이드 다시는 절대로 먹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극심했던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미리 다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촬영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영상으로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졌는데 그게 여드름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피부 변화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작년 9월, 7개월 전쯤 사진이고요. 피부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느꼈던 초기 상태였어요. 바로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해 모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복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며칠 먹고 빠르게 호전되었기에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약을 중단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더니 초기 상태보다 더 심한 피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찾아가며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처방해 주셨고, 스테로이드를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을 끊었을 때 피부 컨디션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모낭염이 아닌 주사 피부염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가 진단을 받게 되었고, 바르는 연고도 여러 가지 추가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12월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다른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에 맞춰진 치료를 시작하니 점점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현재 모습. 치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예전 모습으로 거의 다 되돌아온 상태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치료 과정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진짜 많이 찾아보게 됐거든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었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 채널은 묘한 의사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묘한 의사님의 채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요, 뭔가 피부 상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방문했던 피부과에서는 저를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지 않았었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오진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드름으로도 많이 헷갈려 하고 주사 피부염이랑도 많이 헷갈려 한대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해주지 않았었고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약을 중단하면 더 심하게 얼굴이 더 뒤집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됐었어요. 얼굴이 풍선처럼 막 부어오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얼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열감이 정말 심하게 오르고요. 그냥 뭔가 피부가 아픈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정말 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됐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 의사 선생님도 이건 일반적인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은 아닌 것 같다.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열감을 느끼는 걸 보니 주사 피부염이신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또 해주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주사 피부염으로 오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에 쓰이는 연고 수란트라를 저한테 처방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란트라를 처방해 주시기 전에 엘리델이랑 프로토픽이라는 두 가지 연고를 처방을 먼저 해주셨었거든요. 그 두 가지는 뭔가 호전되는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바르나 마나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연고를 썼을 때. 그래서 이제 수란트라까지 저한테 이제 처방을 해주셨던 건데 수란트라는 제가 딱 4일 사용했거든요. 4일 동안 매일같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란트라가 모낭충을 박멸하는 그런 연고래요. 그래서 모낭충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르는 동안에는 안 좋을 수 있으나 그 기간만 넘기면 좋아진다 라는 후기가 온라인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 발라야 되나 하고서 이제 4일을 참고 바른 거죠.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해져가지고 수란트라를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중단하셔라 라고 해서 4일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게 되죠. 가장 극심한 상태로 싱가포르를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인생 끝난 것 같고 너무 우울하고 거울 보기도 싫고 싱가포르 가서 새로운 인연들과 면대면으로 얘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내 얼굴 상태 지금 너무 환자 같고 진짜 아무한테도 보여주기 싫고 미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승리 끝에 싱가포르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명의라는 명의는 다 소개를 받았거든요. 집에서 정말 멀지만 명의라고 소문난 병원에 찾아가게 됐고 그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결국에는 받게 됐어요. 안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너무 심하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좋아지려면 몇 개월 걸릴 것이다. 1년은 잡아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지루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져서 피부 장벽이 끝까지 무너진 상태라 급작스럽게 문제성 피부로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절 보시더니만은 원래 살성은 피부가 안 좋을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혼내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뭔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에 맞춰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막 있는 것, 화끈화끈 뜨거운 거,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처럼 여드름으로 그냥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드름은 그냥 여드름만 나지 얼굴 전체가 아프거나 뭐 뜨겁거나 따갑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픈 여드름이라면 그냥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도 그 자리에만 아프지 얼굴 전체 면적으로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 전체 넓은 면적으로 굉장히 아파요. 진짜 누가 바늘로 막 콕콕 찌르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너무 뜨거워서 얼음물에 확 넣고 싶을 만큼 진짜 미친 듯이 뜨거운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은 얼굴의 겉면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건데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약간 칙칙하게 색깔이 어두워지고 피부 결 자체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그래서 치료가 되면 될수록 얼굴 피부가 좀 밝아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랑은 좀 다른 특징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드름은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그 피부에 여드름 난 부위만 볼록볼록하게 빨갛고 그 외적인 면적은 원래의 살색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의 넓은 면적으로 색깔이 달라지고 통증이 생기고 변해요.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그 부위만 빨간 게 아니라 얼굴이 넓은 면적으로 빨개지고 따갑고 뜨겁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지루성 피부염을 조금 의심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온 트러블을 이렇게 압출을 했을 때 여드름 씨앗이라고 불리는 게 딱 나오면 여드름인 건데 지루성 피부염은 농이랑 피만 살짝 나오고 여드름 씨앗이라고 불리는 그 알맹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압출을 해도 여드름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루성 피부염인 게 맞다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압출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돌도돌한 것 보기 참기 힘들고 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짜고 소독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무조건적으로 짜면 옆으로 더 번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지루성 피부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압출을 하고 케어를 받으면 더 좋아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압출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좁쌀 여드름만 있었을 때는 압출을 하면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급작스럽게 생긴 이후부터는 압출을 하면 더 안 좋게 변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드름을 짰을 때 여드름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 얼굴에 볼록볼록한 부분 외에도 넓은 면적으로 뜨겁고 빨갛고 따갑고 아프다. 그러면 이거 바로 여드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진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 가까운 병원이 좋은 줄 알고 계속 한 군데만 다녔는데 한 군데 병원만 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을 들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 병원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문해서 다른
다른 병원들을 가보기 전까지는 스테로이드 처방도 프로토픽도 엘리데도 수란트라도 계속 한 가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었고, 그 한 가지 병원에서 저를 끝까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는 진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료는 우선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계속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를 반복을 했었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먹고 3일 안 먹고, 열흘 먹고 3일 안 먹고, 2주 먹고 3일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달 반 가까이를 스테로이드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리바운드 현상이 엄청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리바운드 현상은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는 피부가 참 좋아지지만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되려 더 극심하게 올라오는 것을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으니까 엄청 심하게 더 피부가 뒤집어진 것 같이 됐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바운드를 잘 참아내야 되돌아온대요. 그 리바운드 때 진짜 너무 미친 듯이 힘들지만 그냥 눈 딱 감고 나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며칠을 좀 잘 견뎌줘야 그 리바운드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 리바운드 현상을 막 느낄 때에도 저는 미치겠어가지고 스테로이드 하나를 막 먹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를 딱 먹은 그 순간부터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얼굴이 좀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약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한 2시간 정도 뒤부터는 얼굴이 더 심하게 안 좋아지고 더 많이 아파지고 이래서 아,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쉽게 손에 대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시 되돌아간다면 스테로이드 다시는 절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극심한 문제라면 스테로이드가 일시적으로만 좋아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치료용으로 해결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피부가 진짜 많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진짜 국소 부위에 조그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이를 더 키운 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스테로이드는 절대로 먹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스테로이드 안 먹은 지는 4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국소 부위로 시작해서 더 심해지는 과정은 3개월이었고 다시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또 3개월 동안 거쳐서 총 6개월간의 과정을 제가 겪었거든요.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피부 이렇게 괜찮아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은 이후에는 새로 간 병원에서 항생제 그리고 항진균제를 처방을 해주셔서 그 2가지를 먹었고요. 또 얼굴에 바르는 용도로 연고, 약간 물약 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셔서 그 물약을 얼굴에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약이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얼굴을 세안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위에다가 물약을 딱 바르고 한 20분 정도를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스킨케어를 바르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연고를 바르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물약 말고 약산성 세안 비누도 같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세안도 그 비누로만 했습니다. 확실히 계면활성제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자극감이 덜했고, 약산성 세안제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맨 얼굴은 정말 깨끗하게 지워주지만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약산성 비누로만 세안할 수 있게끔 선크림도 화장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 과정 동안은 한 2달 정도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절대로 메이크업도 안 했고 정말 맨 얼굴로만 다녔고,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맨 얼굴로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처음만 힘들지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제가 아파서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라고 회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생활 습관은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안. 일단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라고 불린대요. 얼굴과 상체에 열이 막 몰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뜨겁게 반신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무리 겨울이라도요. 저는 원래 정말 뜨거운 물로 지지듯이 샤워를 즐겨 하는 편이었는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약간 따스할랑 말랑하는 그런 미지근한 온도로만 샤워를 하고 세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로만 세안을 하면 노폐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말 미지근한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늘 아침 저녁으로 2번 샤워를 하고 2번 모두 머리를 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의 순서가 늘 머리를 먼저 감고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얼굴 세안을 먼저 하고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세안을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면 몸 닦고 머리 감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얼굴 피부가 말랑해져서 세안 시에 자극이 더 강해진대요. 건강한 피부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아픈 피부 상태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진 상태라면 그마저도 자극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피부가 말랑해지기 전에 세안을 가장 먼저 하고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몸을 닦고 씻는 순서를 그렇게 바꿔줬어요. 제가 세안을 마지막에 했던 이유는 머리 감으면서 샴푸나 트리트먼트가 얼굴에 묻게 될까봐 그래서 세안을 가장 마지막에 했던 거거든요. 사실 피부가 좋아지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얼굴에 트리트먼트나 샴푸가 묻지 않게 정말 조심히 감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물로 한 번만 헹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마지막은 정수물로 세안을 하는 건데요. 세수를 다 할 때까지는 그냥 씻을 때는 수돗물로 씻고 마지막에만 정수물로 헹궈내듯 얼굴을 닦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씻으러 들어갈 때 정수물을 한 컵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머그컵으로 한 컵 가득 받아서 들어가요. 근데 정수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입 대지 않은 깨끗한 생수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돼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잔류 염소라는 게 수돗물에 많이 남아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필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필터도 계속 갈아주고 하지 않는 이상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터를 쓰더라도 정수물로 한 번 더 씻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수기에서 정수물을 받아다가 한번 헹구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수물로 얼굴을 헹구고 나니까 얼굴이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수물로 세안을 계속 해보니까 얼굴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 정수물로 마지막에 세안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로 추천. 대신 깨끗한 컵에 담긴 깨끗한 정수물로 헹궈내셔야 되고요. 입 절대로 대지 않은 생수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킨케어. 치료 과정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최소한의 케어만 해주게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재생크림, 미백크림 막 여러 가지 막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거 싹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피부가 많이 안 좋았었고 여드름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여드름 약을 오래 먹었었고 그래서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민감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썼던 그 모든 제품들이 다 민감성 피부용이었고 다 순한 제품들이었었어요. 그치만 그마저도 극심해진 상황에서는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발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고 쓰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그거 하나만 발랐어요. 물약을 바르고 20분이 지나면 에스트라 365 크림 하나 바르고 끝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크림이든 혹시 이따가 건조해질까 봐 라는 생각에 좀 넘치게 양을 발랐었거든요. 윤기 잘잘한 느낌의 피부 상태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건조하면 조금 있다가 더 덧바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바꿔가지고 정말 조금만 발랐어요. 원래 발랐던 게 한 120%를 발랐던 거라면 지금은 한 80% 정도만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에스트라가 원래 아토피나 건선같이 문제성 피부들을 위해 개발된 병원 전용 브랜드잖아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저는 피부과에서만 판매를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고 이렇게 심하게 뒤집어졌을 때도 믿고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발라도 좋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크팩 절대 금지.
지루성 피부염이 극심해지신 분들이라면 마스크팩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팩 하면 뭔가 진정이 될 것 같고 이 얼굴에 뜨거운 열감을 내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열감을 정말로 낮추고 싶으시다면 그냥 거즈에 차가운 물 묻혀서 이렇게 대주는 정도? 그 정도가 최선일 것 같고, 마스크팩을 하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가지고 더더더더더 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팩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1일 1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냉장고에 엄청 많이 마스크팩이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 내내 마스크팩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약간 촉촉한 것보다 약간은 드라이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빨리 호전이 된대요. 너무 기름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만 하고, 과하게 영양을 넣으려고 하거나 약간 번들거리게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팩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크하다, 진정이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못 참겠다 하신다면 마스크팩 말고 그냥 거즈에 차가운 물 묻혀서 그냥 올려주는 냉팩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자극이 될까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왜 피부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을 못 잤던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일을 하고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잠을 줄여서 일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가생 사는 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 나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만 그랬던 거지 내 몸은 진짜 달가워하지 않는 중이었더라고요. 3, 4시간밖에 안 자는 시간이 몇 달이 돼가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그게 피부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10시면은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일하다 보면은 저희 직업이 10시에 잠을 잔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진짜 12시 전에는 무조건 눈 감고 잔다, 이 생각으로 잠이 안 와도 뭔가 할 게 있어도 TV가 보고 싶어도 핸드폰을 만지고 싶어도 무조건 다 그냥 끄고 눈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잠을 자니까 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피부도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을 땐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몇 개월 이상 가게 된다면 몸에 무리가 오고 신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잠을 줄여서까지 일하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로만 하시고 절대 길게 그렇게 하지 말기. 무조건 내 몸부터 생각하기. 베개 커버 위생. 베개 커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해도 눈 뜨면 돌아 누워져 있는 경우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베개 커버는 자는 중에 얼굴에 닿기 때문에 매일같이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게 좋은데, 매일 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베개 커버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새 수건으로 덮어놓고 잡니다. 베개 커버를 매일같이 빨아서 건조를 하는 것보다 세탁을 깨끗하게 해둔 수건으로 매일같이 베개 위를 덮어주는 게 어쩌면 더 쉬운 방법이니까 저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빨아줘요. 그리고 수건은 되게 부드러운 재질의 깨끗한, 그러니까 보풀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는 깨끗한 재질의 수건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레어로우 제품 쓰고 있거든요. 레어로우 제품 괜찮더라고요. 먼지 잘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을 베개에 깔고 잡니다. 수건 빨래할 때는 섬유유연제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고 건조기 뽀송하게 돌린 깨끗한 수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먹는 것도 진짜 조절해서 먹었는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제로 음식을 먹지 않은 거거든요. 제로 식품, 뭐 제로 콜라, 뭐 곤약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칼로리를 현저히 낮춘 그런 제품들이 어쩌면 칼로리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고 살이 덜 찔 것 같고 그럴 수는 있지만 피부에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피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당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의 피부를 안 좋게 하고 나의 몸을 안 좋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 익히지 않은 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왠지 익히지 않은 걸 먹으면 피부가 더 안 좋아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것, 회 이런 거 절대 안 먹었고, 야채도 무조건 다 익혀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다 열 처리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제가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한 김 식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먹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지 않았고 인스턴트 안 먹었습니다. 레토르트 음식도 잘 안 먹었고 진짜 그냥 깨끗한 것만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쌀밥에 반찬 끝. 쌀밥에 고기 구워서 그런 식으로 그냥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깨끗하게 씻기, 얼굴 절대 안 만지기,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생각해 가면서 손 씻고 얼굴 안 만지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러운 거를 한번 만진 다음에 얼굴에 막 손 대면 무조건 세균이 얼굴로 가는 거니까 손을 무조건 수시로 씻었고, 손 방금 씻었어도 핸드폰 만진 다음에 얼굴에 뭐 스킨케어를 한다거나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깨끗한 손 상태로만 얼굴을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스킨케어 할 때 외에는 절대로 얼굴을 만지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아무리 심해도 꼭 좋아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해보셔요. 지루성 피부염은 완치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조금 생겼다가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사라지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한다고들 하니까 치료 기간에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법들과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보려고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We can spend all day in bed. I'll put the TV in the room. We'll have a Netflix marathon. Kenny G saxophone. We'll order in a bunch of food. I'll put your favorite music on all the way baritone. Yeah. Shut the lights, go infrared.